이천시 부동산은 임대차, 분양 및 매매, 건축물 시공, 각종 수익형 건물 임대 관리까지 모든 계층의 고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목조주택 시공 순서를 할 건데, 일단 땅을 우리가 건축할 땅을 보잖아요. 어제 조금 얘기 나온 건데, 건축이 가능한 땅이 있고 건축이 가능하지 않은 땅이 있어요. 아되지? 그렇게 토지 이름을 얘기해. 아니, 그냥 생각하는 어떤 땅이 건축이 가능해? 도로가 날 수 있어야 되고 허가가 날 수 있어야 되고. 허가 요건이죠. 허가 요건. 도로 관계도 봐야 되지, 그 주변 시설도 봐야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한 허가 요건이 있어요. 개발행위를 넣기 전에 뭐 설계를 뜨고 같이 설계 도면을 들어가죠. 시청에. 또 건축,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냥 맨 땅 위에 그냥 집 지면 얼마나 편해. 그렇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 건축 마진이 비싸고, 집을 네가 짓는 게 틀리고 얘가 짓는 게 틀리고 얘가 짓는 게 틀리고, 같은 자재로도 기술력의 차이죠. 기술력과 날씨와 그런 노하우, 그런 거에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질 때 어떤 건축업자를 선정을 해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죠. 인터넷 보고 발품 팔아다니고, 그 사람이 전에 지었던 거를 찾아가서 그 사는 사람하고 직접 대화해보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집을 지으려고 해. 그러면은 그 전에, 바로 전에 어떤 집을 지으셨냐 물어보고, 그 집을 찾아가서, 물론 문을 안 열어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열어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찾아가서 한번 훑어보고, 그래서 그 신뢰를 얻어서 건축을 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는 건 제일 좋은 것 같고, 무조건 단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평당 얼마네요. 아래서 분양하다 보면 이 집은 평당 얼마네요. 평당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땅이 몇 평이고 건물이 45평, 47평인데 평당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아파트에 너무 젖어 있죠. 목조주택의 시공구조. 목조주택 구분을 하면 경량 목구조가 있고 중량 목구조가 있어요. 경량 목구조는 이제 가벼운 목재를 이제 주 재료로 하는 거고, 벽을 세우고 기둥 방식 이렇게 하고, 목조주택하고 이제 펜션 등이 거의 이제 70%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중량 목구 기둥하고 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단가는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엄청나게 무겁죠. 사람이 이제 들고서 좀 힘들 것 같고, 기계로 해야 되면 좀 번거로움이 있을 거예요. 거의 주택에는 잘 안 쓰죠. 일반 목조주택, 경량주택 같은 경우는 400에서 450만 원 정도를 부르는데, 근데 실력은 천차만별이죠. 개인 차니까요. 그 목조주택의 이제 시공 순서인데, 첫 번째로 땅에다 기초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골조를 아까 이제 세우고요. 외장 공사를 하고 내장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공. 여기서 디테일로 되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서 교육을 하는 거는, 오늘 교육한 건 큰 가지만, 큰 가지를 배워야 이 여기서 파생되는 또 가지를 또 배우고, 여기서 파생되는 또 가지를 배워야 이 전체적인 거를 이해를 해야 내가 이 서류 작업,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축주 미팅, 그리고 우리가 분양, 손님한테 이제 설명, 브리핑을 한다고 그러죠. 그거를 어느 정도로 알았을 때 이제 그게 브리핑이 들어가고 클로징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요즘에 우리가 현장이 많아지는 게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고 대관 업무까지 다 알고 우리는 다 하잖아요. 처음부터 땅을 쪼개고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고 분양을 하고, 이거를 우리가 다 하니까 건축주한테 이 우리의 브리핑이 다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초공사,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매트, 통매트는 이제 900? 그 정도 땅을 파요. 이렇게 집 모양대로, 이렇게 모양, 뭐 집각이면 이렇게 집각 땅을 파. 그 다음에 한 10cm 정도 튀어나오지. 10cm 정도 튀어나오게 땅을 파서 이 철근으로 다지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서 해요. 이게 통매트. 그러니까 통으로 그냥 콘크리트를 붓는다 해서 통매트. 이 기초 공사예요. 여기 철근에서도 13mm, 16mm 막 변동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13mm를 쓰는데
16mm 썼다 그러면 튼튼하게 짓는구나. 19mm 썼다 그러면 엄청 아, 19mm 쓰는 데는 나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빌라 하나 치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미리의 기준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께. 두께. 철근 두께. 이게 두꺼울수록 이제 좀 기초가 단단해지니까 가격 차이도 많죠. 몇 톤씩 들어가니까요.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니까 함부로 19mm를 못 쓰는 거예요. 그 정도 크고요. 요거는 이제 거푸집이라고 해서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딱 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양생을 한 3, 4일을 시켜요. 그 다음에 거푸집을 제거하죠. 근데 이거 기초를 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전선을 뽑아놔야죠. 그걸 안 뽑으면 다시 이것도 또 가야 돼요. 그럼 두 번이라는 거죠. 두 번이라면 인건비에다가 돈만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알았을 때 미리 선행 작업을 해놔야 일도 쉽고 돈도 절약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이런 다 전체적인 과정을 알아야, 그리고 이거는 줄기초, 버림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테두리만 거푸집을 뗀 모습인데요. 거푸집 대고 테두리만 이제 콘크리트를 대고, 여기는 원래 있던 흙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잡석 깔아주고 다시 콘크리트를 메꿔요. 그러니까 줄기초를 할 때 원래 먼저 버림을 바닥에 쳐놓고 그 위에 저런 식으로 이제 벽을 만들어주고 저걸 펴준 다음에 잡동 넣고 그 위에 다시 철근을 또 엮어요. 그 대신 이제 잡석 깔고 그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철근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또 콘크리트 메꿔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겉에가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고 안에는 비어 있는 형태예요. 습을 한번 막아주고 단열재를. 통매트만이나 이거를 많이 해요. 원래 줄기초를 안 해요. 많이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줄기초가 일단 보통 거의 다 줄기초를 하는 이유가 그냥 통기토는 일단 자재가 많이 들어가요. 품이. 저렇게 하면 구조체 나오는데 어쨌든 구조체 버텨주는 건 똑같기 때문에 대신에 이쪽은 여기 옆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통기초는 이렇게 쫙 해서 이만큼이 다 돼 있는 건데 얘는 이렇게 돼 있는 대신 이 안에 그게 있잖아요. 흙이 있으니까 네, 흙이 있어서 그만큼. 기초는 뭐 요 정도 알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소장님들하고 이제 대화가 돼요. 뭐 철근 몇 미리 하셨어요? 뭐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뭐 그런 식으로 대화가 어느 정도 요 정도면 돼요. 13mm 이렇게 되면 이 피치라 그래 철근 거잖아요. 그걸 촘촘하게 가야 되는 거고 13mm 쓸 걸 16mm면 그보다 조금 더 벌어지고 19mm 있으면 그보다 좀 더 넓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조 공사로 들어가는데 벽체를 하고 이제 지붕 이런 식으로 순서인데 이런 간격이 한 약 40cm 간격을 해요. 그리고 골조를 세웠으면 OSB 합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방수 뭐 이런 거에 제일 최적화 시켜가지고 저걸 합성시켜서 만든. 그 목조주택이 친환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OSB 합판이나 뭐 저런 거 석고보드나 다 들어가니까 100% 친환경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어차피 가공해서 만드는 합판이니까요. 이 외장에 이 OSB 합판을 요 밖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밖에다 붙인 모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백이라는 걸 붙이는데 이게 뭐냐면 방수포예요. 방수포. 주폰사에서 개발을 한 건데 거의 목조주택에 이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이거 안 들어가면 100% 하자. 이 속 안에서는 습기를 내뱉고 밖에서는 습기를 모두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게 꽤 비싸요. 이것도. 사람 옷으로 따지면 고어텍스 같은 거. 그렇지. 이 타이백 위에다가 이렇게 줄처럼 여기 간격이 있죠. 근데 타이백 위에다가 이제 레일 스크린을 시공을 하는데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퍼왔어요. 아리스 같은 경우는 필라라고 해가지고 그 전용 이 레일 스크린 그 자재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나무로 하더라고요. 굳이 꼭 필라를 안 써도 되는데 필라를 쓰는 이유는 그 부분이 안 썩잖아요. 쟤네는 그냥 어쨌든 띄워주는 역할만 하려고 하는 거죠. 제 역할만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좀 근데 이 역할이 뭘 하냐, 여기다가 이 밖에다가 단열재를 하나 더 붙이는데 필라를 넣고 단열재를 넣으면 공간이 좀 생기잖아요. 요거 줄 때 요 공간에서 집이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역할하고 빗물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또 레일 스크린 위에 외장 단열재를 붙이는데 이 흰색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싸 보이죠. 요것도 등급이 있어요. 다나 다등급. 밀도죠, 밀도. 이렇게 눌렀을 때 뻥뻥 금방 나는 거는 싸구려. 눌렀을 때 막 단단한 것들 있죠. 그런 단단한 것들을 붙여야
단열이 성능이 더 좋죠. 그냥 요거 하얀 거에서 붙였다고 해서 싸구려 붙였다고 하지 말고 등급을 물어봐야 돼요. 등급을. 가등급이냐 나등급이냐 한우에 원 플러스 도 흔히 얘기하는 스트립 스트립이 있구나. 제일 간단한 확인 방법 밟아보면 가등은 밟으면 쑥스러울 거예요. 그냥 툭 찍었는데 가등은 안 찍어요. 그리고 엄청 무거워요. 가등급이 좋은 거예요? 가등급이 제일 좋은. 그러면 불에 안 타. 타는데 번지는 게 녹는 식으로 고기자리 늦게. 그리고 이제 마감을 하는데 그 드라이비트나 스타코나 조적으로 많이 마감을 해요. 드라이비트랑 스타코는 좀 비슷해요, 성질이. 이거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뿌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네. 좀 거칠어요, 면이. 거친데 드라이비트는 이 수축이 없어서 금이 가요, 조금 되면. 근데 스타코는 어느 정도 수축이 있어서 금이 안 가요. 그래서 드라이비트가 더 싸요. 스타코가 좀 더 비싸요. 스타코도 뭐 스타코랑 스타코 플렉스가 있는데 스타코 플렉스로 했는데 그냥 다 스타코로 많이 했어요. 플렉스가 더 비싸요. 그리고 더 비쌀수록 그 스타코를 뿌렸으면 방수 같은 것도 다 뿌려줘야 되는데 비쌀수록 방수를 덜 뿌려줘도 돼요. 그게 기능이 있으니까. 방수 역할까지 스타코로 비싸니까 하니까. 그냥 일반 싸구려 스타코로 하면은 거의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방수를 또 뿌려주고 어쩌다 보면 또 한 번 더 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좀 더 비싼 자재로 스타코로 하면 5년에 한 번 안 뿌려줘도 될 거예요. 방수 그 뿌리는데 비용 많이 들어요? 방수 비용 자기가 직접 뭐 치료도 되고 인건비도 많이 요거는 이제 해배당 단가를 매기니까 그리고 조적은 뭐 누구나 다 알듯이 벽돌 빨간 벽돌 파란 벽돌 하얀 벽돌 벽돌 집도 이뻐요. 근데 희한한 걸로 벽돌을 하면은 진짜 집 값어치가 없어지거든요. 그냥 보통 수준의 빨간 벽돌 포인트로 해서 뭐 옆에다가 스타코로 헤드 뭐 옆에다가 징크로 아무리 포인트를 주든 그거 조합을 잘 맞춰야 돼요. 조합을. 그래서 요 스타코는 깔끔하고 이뻐요. 근데 조적은 조금 어느 정도 고풍스럽기는 한데 오래 가죠. 근데 방수는 얘도 해줘야 돼요. 이 매지 부분이, 이음매 부분이 오래되면 이게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체크를 좀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림상에 있는 게 지금 스타코 작업을 한 거예요. 드라이비트. 드라이비트. 근데 드라이비트랑 스타코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같은 거를 보면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내장으로 들어오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내부 단열재, 인슐레이션이라고 하고, 뭐 유리섬유라고도 하고,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소바라는 업체랑 오엔스콘이 가디언, 크나우프. 거의 크나우프를 많이 선호를 해요. 단열재도 아까 가등급, 다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R로 표시를 해요. 요 인슐레이션은. R32는 두껍고, R19 조금 더 얇고, 11도 조금 더 얇고. R32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 많이 하고요. 이제 벽체. 근데 요것도 유리섬유라고 하는데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서 잘라서 놓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단을 해요. 그래서 요 간격으로 이렇게 단열재를 붙이고 이렇게 유리섬유 이렇게 돼 있어요. 뜯어보면 전원주택 현장 같은 데 가보면 이 한 요만 해가지고 동그란 거 막 하얀 거 굴러다니는 거 내부 내장 단열재 내부. 아까는 외부. 지금은 내부. 네, 요 단열재 부분은 자세하게 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정도. 그 건축주랑도 얘기하는 게 R 몇 놓냐? 그럼 뭐 몇 놓을까? 좀 얇은 거 놓으셨네요. 좀 두꺼운 거 놓으셨네요. 그 정도? 네. 저도 또 R30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단열이 더 좋은 거예요. 높은 숫자가 낮을수록 단열이 안 좋은 거. 요것도 이제 회사마다 그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 있어요. 요 R 중에서도 또 밀도 차이겠죠, 밀도. 두껍지만 누가 고밀도냐, 두껍지만 저밀도냐. 그리고 내장 공사로 들어가서 두고 인슐레이션을 붙이고 요 면에다가 석고보도 마감을 해요. 석고보도 마감을 해서 이 단열을 한번 조금 더 잡고요. 벽지를 바르고 그다음에 바닥 하고 이제 인테리어는 뭐 싱크대나 뭐 조명이나 우리가 집을 하나 지으려면 선택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완전 스트레스예요. 아리수업에서도 도배지 하나 고르는 것도 머리가 진짜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하나 잘못하면 몇십만 원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지? 여기는 그냥 다 하얗게 해버리고 천장을 좀 색깔을 바꿀까 말까 막 그런 고민이 엄청나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했는데, 심지어 내가 살 사람인데 여기 바닥 색깔 골라야 되지, 싱크대 골라야 되지, 싱크대도 무광인지 유광인지 골라야 되고 문양 골라야 되지, 어떻게 나의 아일랜드 식탁은 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전기는 또 여기다 넣을 것인지, 그런 거부터 엄청난 스트레스에 하나 짓는 게, 조명은 또 어떤 걸 골라야 되나, 비싸, 진짜 이뻐. 그렇지만 딱 막상 갖다 걸으니까 우리 집하고 안 맞아. 그런 컨셉을 잡고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니까 전문 기술자한테 맡기죠. 조명 가게 같은 데 가보면 다 이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에 맞냐 안 맞냐. 똑같이 25만 원짜리라도 우리 집에 맞는 게 더 이뻐 보이고, 50만 원짜리를 해도 창고에 처박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아리스 맨 처음에 할 때 아저씨가 꽃 모양 그 조명을 거기다 둔 거예요. 그것도 25만 원. 지금 아리스 가보셨죠? 거기 조명도 25만 원. 똑같은 가격으로. 이런 것도 잘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컨설팅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인테리어 컨설팅, 분양 컨설팅, 시공 컨설팅, 땅 측량 컨설팅, 뭐 건축 컨설팅. 그게 다 되니까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남이 생각했을 때는 인원이 많네 하는 정도가 되니까 의뢰가 들어옵니다. 인테리어를 다 고르고 마지막에는 완공도 잔디를 깔 것인지, 아니면 귀찮아 자갈도 풀이 나와 그것도 귀찮아 세면을 그냥 마당 없이 세면을 발라버리니까 이런 것도 선택을 해야 돼요. 잔디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깎아줘야 되고요. 앞을 나오는 거 뽑아줘야 되고요. 그거 다 남자들 몫이에요. 잘 선택해야 돼요. 그 울타리도 종류가 많아요. 울타리도 선택해야 돼요. 그 울타리 하나로 잘못하면 집이 몇 억씩 주고서 집 지은 집이 울타리고, 그것 때문에 값어치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르숲에다가 그 녹색 울타리 해봐요. 펜스 녹색 제일 싸고요. 그 생각해봐요. 빌라에 치는 그 녹색, 그리고 데크를 내가 어느 정도 얼마큼 사용할 것인지. 이것도 데크도 평당 비싸요. 50만 원, 55만 원. 평당 한 평이면 요 정도잖아요. 이 정도. 그만큼의 50만 원, 55만 원이니까 이 도면을 보고서 이 동선을 잘 짜야 돼요. 또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너무 과하다 보면 또 내 정원이 죽으니까 적당하게 이거를 보고서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주차장을 한 개를 넣을 것인지 두 개를 넣을 것인지. 한 개로 넣으면, 두 개로 넣으면, 만약에 두 개로 넣으면 추가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냥 내 땅에다 콘크리트 치고 아스팔트 치면 죽어요. 땅이 철근 해줘가지고 계속 힘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주차장을 하나 추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서도 돈이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드니까. 단독주택은 내가 뭘 해느냐에 따라서 돈이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뭐 하나 한다 그러면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그냥 훅 가게. 그러면 나중에 팔 때 더 힘들죠. 내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샀는데.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3천만 원 인테리어에서 내놓을 때, 팔 때는 3천만 원 못 받죠. 자동차 튜닝도 마찬가지. 1,000만 원 튜닝이나 좀 2, 300 받아요. 튜닝 나중에 옥자한테 팔면은 튜닝값 거의 건지지도 못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해서 한 거는 가격을 잘 안 쳐줘요. 그리고 가장 실수하는 게 단독주택. 가장 실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필요할 것 같아서. 진짜 필요한 거. 어제도 우리 자동차 튜닝을 견적을 받았는데 그 전문가 사장님도 목적을 두고서 튜닝을 해라. 이 집도 목적을,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딱딱딱딱 그거만 필요할 것 같아서 하면은 쓰지도 않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단독주택에다가 노천탕을 하나 만들 건데 그건 나한테 꼭 필요해. 진심이야. 난 비 오는 날 노천탕 뭐 그런 거, 아니면 눈 오는 날 노천 뭐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미란다 호텔에 그게 노천탕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죠? 있었어요. 그럼 오늘같이 비가 온다. 맞아요. 무조건 못 가요. 맞아요. 또 겨울 되면 또 눈 엄청 온다. 못 가면 조금 못 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나는 2층에다가 그거를 할까, 아니면 집을 넣고 대나무로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만들어서 거기다가 노천탕을 지을까. 그래서 그 단독주택은 꼭 그렇게 필요한 것만, 나중에 컨설팅 해드릴 때도 각자의 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진짜 이게 4억에 분양받아서 이 눈덩이처럼 4억 5천까지 막 눈덩이처럼 커져요.
뭐 어떤 사람 폴딩도 하고 싶다? 폴딩도 추워. 폴딩도 해지만 진짜 해지만 그렇게 막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 뭐 문을 내고 싶다, 창문을 어떻게 하고 싶다 다 계약하면은 이만큼씩 다 자기 조건을 갖고 와요. 그럼 여기서 우리랑 미팅을 해서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일단 돈 안 들어가는 거, 해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없는 거 이런 체크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체크하는 거 잘라버려요. 과감히 돈 많이 들고 어려운 것들을 그런 건 과감히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야 서로 이제 집 다 줬고 그 안에 일 잘했어요. 경험이에요. 어차피 간접 경험으로 알 수도 있고 직접 경험으로 알 수도 있고. 왜냐 수영이 형이 아리수를 도맡아서 팔고 그 무렵에 전원주택 생활을 하잖아요. 자기가 느낀 게 너무 많다면 선배로서 조언을 해준 거예요. 단독주택, 전원주택에 대해서 뭐 파라솔 하지 마라, 태풍에 날아간다 같은 거, 요만한 짜잘한 거부터. 그러면서 그냥 저 형이 이 전원주택에 대해서 브리핑을 내가 직접 경험을 다 하니까. 그리고 대문 하고 조경은 무조건 이쁘게 해야 돼요. 나무, 과실나무 하나 심어주고 단풍나무 뭐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단풍나무 같은 거. 맨 처음 집을 보고 사요. 집 내부를 보고 사요. 손님들이 인테리어나 그런 내부 구조. 그러다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밖으로 나와요. 이건 간접 경험이에요. 이제 손님들의 얘기에 의해서. 정원 진짜 잘 돼 있는데 와 정원 진짜 잘 돼 있고 여기 막 텃밭 진짜 조그맣게 해놓고 잔디 관리 잘 돼 있고 누가 봐도 완전 깔끔하고 누가 봐도 관리 잘했다. 그 사람들 내가 물어봤어요. 손님들 원래 단독주택 사셨으니까 원래 아파트 생활했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십니까? 한 1년 정도 산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와 이 정원을 가꾸는 재미가 쏠쏠하다. 직접 내가 기르고 내가 따서 먹고 내가 여기서 이제 그늘이 지면 여기서 조그맣게 튜브를 해서 애들이랑 물장난하고 그분은 또 원두막도 만들고 위에 그 선풍기 돌아가는 팬도 만들고 렉산도 뭐 2천만 원 들여가지고 강화유리로 다 하고 데크도 완전 대빵만하게 다 뽑고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아파트 생활을 할 때는 펜션을 놀러 갔는데 지금은 호텔로 놀러 간대요. 집이 펜션이니까 그게 생활이 바뀌었는데 만족하면서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손님과 만났을 때 간접 경험을 또 다른 손님한테 이분은 제가 만나봤는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 우리가 왜 그런 걸 얘기해? 씨앗을 심어주는 거야. 꿈을 심어주는 거야. 단독주택의 꿈.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이유. 각자마다 틀린 이유. 뭐 층간소음 때문에 단독주택 살고 싶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아니 단독주택 당연히 층간소음은 없잖아요. 층간소음은 당연한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3차적인 그런 이유를 심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왜 단독주택에 살고 싶으세요? 단독주택 살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뭐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뭐 노천탕 짓고 싶다, 뭐 건물에서 뭐 책 보고 싶다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층간소음 때문에 단독주택에 이사를 가고 싶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진 것 같다고. 막 폴딩도어를 하고 싶다고. 그거 추워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거니까 막 그러면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이런 사례들. 만약에 고담동 전원주택이다 그러면 이 집은 어떤 사람이 샀고요, 왜 샀고요, 뭘 여기다가 튜닝을 어떤 거를 더 했어요. 그런 얘기 실제 사례. 이거 몇 평이고요, 이거 땅이 몇 평이고요, 이거 하이닉스 가까워서 좋아요. 끝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실제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서 손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게 계속 요만한 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 전원주택 구하시는 사람들 거의 1년에서 2년 동안 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사무실 우리 되게 친해진 형 있죠. 부촌리 솔롱마을 그 사신 분. 그분이 1년 구했어요. 1년 동안 땅, 전원주택, 2천에 나온 거 다 보고 다녔어요. 전원주택은 그만큼 이제 신중해. 아파트는 살면은 금방 팔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아파트는 그냥 원룸 뭐 하듯이 이렇게 많이 조금은 그렇지만 전원주택은 진짜 신중하게 구해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진짜 많이 물어봐요. 구조체부터 이런 것까지 가지. 지금은 이제 요만한 덩어리에서 요만큼 가르쳐줬지만 이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 가지가 아까도 이제 단열재지만 단열재는 뭐가 있다. 또 공부하면서 또 거기서 가지를 채울 거고 이걸 모아서 내만의 브리핑이 돼. 좀 어느 정도 용어나 뭐 그런 거 순서나 그려져요. 집이 그려져요. 기초 치고 골조 올리고 외장 치고 내장 치고 인테리어하고 잔디 깔고 울타리 깔고 주차장 가고 그려져요 집이. 그려지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지어지는구나라고까지만 타임랩스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듣고 타임랩스를 보고 요걸 한번 듣는 것이. 타임랩스 우리 이천 살지 카페에 내가 타임랩스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방사